진우는 낡은 형사과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다. 서류 더미 사이로 흩어진 커피잔은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바깥은 어둠이 짙게 깔렸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언제나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5년 전 여동생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그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죄책감과 후회가 그의 삶을 잠식했고 오직 일만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그림자가 그의 모든 것을 짓눌렀다. 박 형사님, 퇴근 안 하세요. 동료 형사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진우는 고개를 젓고 억지로 미소 지었다. 아니요, 마무리할 게 좀 남아서요.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텅 빈 공간에 진우와 컴퓨터 화면만이 남았다. 그는 미결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다. 5년 전 여동생이 실종되었던 사건.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미제로 남겨진 차에 수사는 종결되었다. 그는 그날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더 깊이 파고들었더라면 여동생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듯했다. 그때 밖에서 희미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착각일까 그는 다시 작업에 몰두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어린 강아지의 울음소리 같았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복도는 불이 꺼져 어둡고 고요했다. 소리는 밖에서 나는 것 같았다. 그는 낡은 비상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경찰서 뒷문으로 나오자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후미진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도 낑낑거리는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진우는 우산을 쓰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 어두운 쓰레기통 옆 축축한 박스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빗물에 젖어 온몸이 축 늘어진 아기 강아지였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젖은 몸을 떨고 있었다. 녀석의 작은 몸은 마치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해 보였다. 이런 세상에.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는 녀석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녀석의 천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녀석을 품에 안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닦아주고 급하게 편의점에서 사온 우유를 먹였다. 녀석은 허겁지겁 우유를 받아 먹었다. 그 작은 생명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모습이 진우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그는 녀석에게 꿈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꿈처럼 작고 소중하다는 의미였다. 꿈이는 밤새 진우의 품에서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잠에서 깼다. 꿈이는 그의 품에 파고들어 있었다. 녀석의 천이 느껴지자 진우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날부터 꿈이는 진우의 그림자가 되었다. 진우가 출근하면 사무실에서 조용히 기다렸고 퇴근하면 그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꿈이는 진우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세상과의 연결, 고리가 되었다.
진우는 꾸미를 통해 작은 위안과 삶의 의미를 찾았다. 꾸미는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치유해 주었다. 어느 날, 진우는 평소처럼 꾸미와 함께 순찰을 돌고 있었다. 꾸미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낡은 상가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꾸미가 흥분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맹렬하게 조수석 문을 긁어대며 밖으로 나가려 했다. 진우는 당황했다. 꾸미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꾸미는 진우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특정 방향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낮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어떤 경고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꾸미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꾸미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평소 꾸미는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없었다. 진우는 꾸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꾸미는 진우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는 다시 낑낑거리며 진우의 팔을 물어당겼다. 그곳은 낡은 창고와 폐건물들이 늘어서 있는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후미진 골목이었다. 진우는 꾸미의 행동에 이끌려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섰다. 꾸미는 진우의 발치에 바싹 붙어 섰다. 그리고는 그 골목 안쪽으로 진우를 이끌었다. 꾸미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다. 진우는 꾸미의 뒤를 따랐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골목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음침해졌다. 진우는 문득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꾸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들은 골목 끝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낡고 녹슨 철문이 굳게 닫혀있는 폐창고가 있었다. 꾸미는 철문 앞에서 멈춰서서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철문을 앞발로 긁어대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진우는 꾸미의 행동에 의아했다. 이 낡은 창고에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진우는 철문에 귀를 대보았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꾸미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진우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철문 쪽으로 이끌었다. 마치 어서 이 문을 열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진우는 꾸미의 행동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철문을 열었다. 낡은 경첩 소리가 음산하게 울려 퍼졌다. 창고 내부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진우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창고 안은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꾸미는 진우의 발치에서 낑낑거렸고 어두운 창고 안쪽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그를 이끌었다. 진우는 꾸미의 뒤를 따랐다. 창고 깊숙한 곳, 낡은 천막 뒤편에서 꾸미가 다시 한번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천막을 앞발로 긁어내려 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천막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는 숨을 헛 들이켰다. 그곳에는 낡은 매트리스 위에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몸은 바싹 말라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다. 그녀의 눈은 반쯤 뜨여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살인 사건이었다. 꾸미는 싸늘하게 식은 여성의 몸 옆에 주저앉아 그녀의 얼굴에 코를 비볐다. 그리고는 애처롭게 낑낑거렸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을 만난 듯 깊은 슬픔이 꾸미의 눈빛에 어려 있었다. 진우는 꾸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다. 꾸미는 처음부터 이 죽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여동생의 실종 사건. 그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체가 발견되었다. 당시 수사는 진척이 없었고 결국 미제로 남겨졌다. 그는 그때 자신이 더 철저하게 조사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그리고 이제 꾸미가 그에게 또 다른 희생자를 보여준 것이다. 마치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듯이 진우는 자신의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충격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꾸미를 내려다보았다. 꾸미는 여전히 여성의 시신 옆에서 애처롭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꾸미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꾸미의 눈빛에서 단순한 슬픔을 넘어선 어떤 간절한 염원을 읽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염원.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무정이를 들었다. 강력계 박진우입니다. 운용동 폐창고에서 변사체 발견. 살인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즉시 지원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꾸미를 끌어안았다. 꾸미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에게 알 수 없는 책임감과 결의를 심어주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또 하나의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꾸미가 그를 이끈 이 사건은 5년 전 미제로 남은 그의 여동생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그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박진우는 차가운 시신 앞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빗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웅궁거리는 버릇했다. 꾸미는 여전히 여성의 시신 옆에서 애처롭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슬픔과 절망이 폐창고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진우는 자신의 눈을 비볐다. 그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꾸미의 행동, 그리고 눈앞의 처참한 광경은 모두 현실이었다. 그때 꾸미가 다시 한번 여성의 시신을 킁킁거리더니 녀석의 작은 앞발로 시신의 팔목을 살짝 건드렸다. 그리고는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를 냈다. 진우는 꾸미의 행동에 이끌려 시신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시신의 팔목에는 낡은 은색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 팔찌에는 작고 닳아버린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펜던트에는 희미하게 이진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진아 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진아는 그의 여동생 이진희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5년 전 진희가 실종되었을 때 함께 사라졌던 그녀였다. 진우는 이진아의 얼굴을 떠올렸다. 활발하고 웃음 많았던 소녀. 그 소녀가 이렇게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자신의 눈앞에 누워 있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진희와 진아가 함께 떠났던 여행,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 수사당국은 단순 가출로 결론 내렸지만 진우는 줄곧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껴왔다. 그리고 그 의문은 여동생의 죽음과 함께 그의 마음속 깊이 묻혀 있었다. 이제 이진아의 죽음은 그 묻혔던 진실의 뚜껑을 강제로 열어젖힌 것이었다.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형사과장 최 반장은 진우를 보자마자 다가왔다. 박 형사, 자네가 신고한 건가? 이 시간에 폐창고에서 뭐하고 있었나? 진우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보고했다. 네, 순찰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확인하다가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진아로 추정됩니다. 제 여동생 이진희의 친구입니다. 최 반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진아 5년 전 그 실종 사건에 현장 통제와 감식이 시작되었다. 최 반장은 진우에게 꾸미를 데리고 현장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지시했다. 이런 곳에 강아지가 왜 따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방해만 되네. 하지만 꾸미는 막무가내였다. 녀석은 진우의 다리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고 시체가 있는 곳을 향해 계속해서 낑낑거렸다. 마치 자신도 이 사건의 일부라는 듯이. 진우는 꾸미를 안아들었다. 꾸미는 그의 품에서 발버둥치며 다시 시신 쪽으로 가려 했다. 그 작은 눈에는 여전히 간절함과 슬픔이 가득했다. 진우는 꾸미의 눈을 보며 묘한 확신을 얻었다. 꾸미는 단순한 증인이 아니었다. 녀석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경찰서 강력팀은 이진아 살인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의 상태는 참혹했다. 오랫동안 감금되어 폭행과 학대를 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전문가는 그녀가 사망 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우는 수사팀에 합류하려 했지만 최 반장은 그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자네 여동생의 친구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수사가 어렵네. 다른 업무나 맞게 진우는 분노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을 떠나 진실을 밝혀야 하는 문제였다. 그는 최 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수사에서 제외되었다. 수사에서 배제된 진우는 꾸미와 함께 꾸미의 임시보호처인 경찰견 훈련소에 머물렀다. 꾸미는 훈련소에서도 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진우의 어두워진 얼굴을 보더니 그의 손을 핥았다. 진우는 꾸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꾸미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또 다시 이진아를 잃게 될지도 몰라. 그때였다. 꾸미가 갑자기 진우의 손을 물고 훈련소 문 쪽으로 끌어당겼다. 녀석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진우는 꾸미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꾸미는 마치 그에게 아니에요. 주인님,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꾸미는 진우를 훈련소 복도 끝에 있는 게시판으로 이끌었다. 게시판에는 최근 발생한 실종 사건들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꾸미는 그중 하나의 전단지 앞에서 멈춰서서 맹렬하게 짖었다. 전단지에는 한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흐름은 정미연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내용이었다. 진우는 정미연의 사진을 유심히 보았다. 그리고 꾸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꾸미는 계속해서 전단지를 향해 짖었다. 진우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이진아의 죽음과 정미연의 실종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분명 같은 범인의 소행일 터였다. 꾸미는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었다. 진우는 꾸미를 데리고 인적이 드문 카페로 향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정미연 사건을 검색했다. 기사에 따르면 정미연은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고
실종 직전까지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특이한 점은 그녀의 가족이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해외 사업을 확장 중이었다는 것이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섰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카페 안을 둘러보더니 진우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진우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박진우 경위님이시죠? 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진우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누구시죠? 신혜린입니다. 사설 탐정이죠. 그녀는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신탐정 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진우는 그녀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의아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이진아 사건에 대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신혜린은 꾸미를 한번 힐끗 보더니 진우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꾸미는 신혜린에게 경계심을 보이는 대신 녀석의 꼬리를 살짝 흔들며 그녀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진우는 꾸미의 반응에 놀랐다. 꾸미는 낯선 사람에게 쉽게 다가가지 않는 성격이었다. 당신은 이진아 사건에서 배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신혜린은 진우의 속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사건의 진실을 가장 밝히고 싶어하는 사람이겠죠. 특히 그 멍청한 경찰들이 5년 전 당신 여동생 사건을 묻어버린 것처럼 이 사건마저 묻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면요.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어떻게 그의 과거를 알고 있는 거지? 당신이 이 사건과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5년 전 당신 여동생 사건과 비슷한 미해결 실종 사건들을 오랫동안 추적해왔습니다. 신혜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이진아의 죽음은 그 모든 사건들의 연결고리입니다. 나는 이진아의 죽음이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더 큰 범죄 조직의 소행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를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이진아처럼 잔혹하게 살해된 젊은 여성들의 시신 사진이 담겨 있었다. 문서에는 그들의 실종 기록과 가족 관계,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들이 부유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들은 모두 부유한 집안의 딸들이었습니다. 신혜린은 설명했다. 그리고 모두 이진아처럼 오랫동안 감금되어 학대당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모두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못한 채 흐지부지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진우는 사진과 문서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연쇄 살인이자 조직적인 범죄였다. 당신은 이 모든 사건들이 한 조직의 소행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진우가 물었다. 네. 신혜린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부유한 집안의 딸들을 납치하고 그들의 가족에게 막대한 돈을 요구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협박하여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어지면 잔혹하게 살해했죠. 이 모든 범죄를 지휘하는 배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환영이라고 부릅니다. 환영. 진우는 그 이름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신혜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강렬한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 역시 이 잔혹한 범죄에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진우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다.
신혜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경찰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당신은 경찰 내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나는 이 사건을 오랫동안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꾸미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녀석은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혜리는 꾸미를 쓰다듬었다. 꾸미는 그녀의 손길에 만족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꾸미는 진우의 여동생의 친구인 이진아를 찾았고 이제는 이진아의 복수를 돕기 위해 신혜린과 진우를 연결시켜 주었다. 꾸미의 존재는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었다. 진우는 꾸미를 바라보았다. 꾸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마치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어둠을 밝혀낼 수 있어요. 주인님, 저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꾸미가 그의 곁에 있었고 이제 신혜린까지 합류했다. 그들은 함께 이 거대한 그림자와 맞서 싸워야 했다. 이진아의 죽음과 그의 여동생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박진우는 신혜린의 말에서 5년 전 자신의 무력감을 깨뜨릴 단서를 찾았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갇혀 있었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꾸미의 필사적인 이끌림과 이진아의 처참한 죽음, 그리고 신혜린의 날카로운 통찰력은 그를 다시금 싸움의 전장으로 불러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다시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꾸미는 이 모든 상황을 아는 듯 그의 발치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다. 환영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진우는 신혜린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신혜린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다. 정확한 신호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가 유령처럼 존재하며 모든 불법적인 거래와 인신매매를 조종하는 인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정치계, 경제계, 심지어 사법계에도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언급하는 것조차 위험합니다. 진우는 자료를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거대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진아의 죽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너무 거대한 상대 아닙니까?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혜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웁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놓친 아주 작은 틈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진우에게 박진호의 이름을 꺼냈다. 당신 여동생과 이진아 사건의 핵심에는 박진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업인이지만 환영의 오른팔이자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죽이고 회사를 가로챈 것도 환영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우의 눈이 크게 뜨였다. 박진호 그의 마음속 깊이 증오하는 이름이었다. 5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집어삼키고 그의 가족을 파멸로 이끌었던 그 남자. 그는 박진호가 단순한 기회주의자라고만 생각했지만 그 뒤에 더 큰 그림자가 있었다니.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박진호는 현재 국내 굴지의 IT 기업 저스 시큐리티의 대표입니다. 신혜리는 말을 이었다. 그는 최근 국회에 정보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의 불법적인 사업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 범죄가 영원히 묻히게 될 겁니다. 진우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의 여동생과 이진아가 희생된 이유, 그리고 수많은 실종 사건들이 모두 이 거대한 음모와 연결되어 있었다. 신혜리는 박진호의 최근 행적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박진호는 최근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자주 출국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횟수가 잦았다. 우리는 그가 동남아 지역에서 인신매매 조직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우는 꾸미를 내려다보았다. 꾸미는 진지하게 그들의 대화를 듣는 듯했다. 진우는 꾸미의 귀에 속삭였다. 꾸미야, 우리가 저 악마들을 잡을 수 있을까? 꾸미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진우에게 힘을 불어넣었다. 그날부터 진우와 신혜리는 밤낮 없이 증거를 찾아 헤맸다. 진우는 경찰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박진호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뒤졌다. 특히 5년 전 아버지의 회사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보았다.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미세한 단서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왔다. 그의 아버지가 사망 직전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인물들의 목록, 그리고 그들의 수상한 재산 변동 내역. 신혜리는 박진호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했다. 그는 박진호의 비서, 운전기사, 그리고 과거에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은밀하게 정보를 캐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진호의 잔인함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입을 다물었지만 신혜리는 끈질긴 설득과 압박으로 작은 단서들을 얻어냈다. 그중 결정적인 단서는 박진호의 전직 비서였다. 그녀는 박진호가 특정 시간마다 해외에 있는 오션이라는 이름의 선박회사와 비밀리에 통화했으며 항상 코드네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선박회사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영의 인신매매 조직이 피해자들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의 젊은 여성들이 주된 타겟입니다. 이 정보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았다. 이진아와 다른 피해자들이 어떻게 납치되었고 어디로 끌려갔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잡힌 것이다. 진우는 이 정보들을 토대로 박진호의 해외 출국 기록과 오션 선박회사의 운항 기록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박진호의 출국 날짜와 선박회사의 특정 선박 운항 날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우는 꾸미를 데리고 박진호의 회사 주변을 탐문했다. 꾸미는 박진호의 회사 건물 앞에 다다르자 맹렬하게 지저대기 시작했다. 녀석의 지점은 건물 안을 향해 있었다. 꾸미는 박진호가 풍기는 어떤 악의적인 에너지를 감지하는 듯했다. 진우는 꾸미의 반응을 녹화했다. 이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박진호의 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잠시 쉬기 위해 공원에 들렀다. 꾸미는 그의 옆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여동생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갔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때의 즐거웠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곧이어 쓰라린 후회가 그를 덮쳤다. 그날 그는 여동생의 투정을 귀찮아하며 먼저 집에 왔었다. 그것이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바로 그때 꾸미가 진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는 그의 손을 핥았다. 꾸미의 눈빛에는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다. 마치 주인님,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밝히면 돼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진우는 꾸미를 끌어안았다. 꾸미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그들은 이진아의 죽음과 다른 실종 사건들이 박진호의 인신매매 조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확보했다. 특히 오션 선박 회사의 한 선원이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신혜린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박진호가 직접 지시하여 젊은 여성들을 동남아시아로 불법적으로 운송했고 그 과정에서 잔혹한 폭력과 학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워 오랫동안 침묵했지만 이진아의 사건이 크게 보도되자 용기를 냈다고 했다. 그러나 양심 선언을 하기로 한 선원과의 접선은 쉽지 않았다. 박진호의 감시망은 삼엄했고 선원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신혜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진우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신혜리는 단호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박진호의 꼬리를 잡을 수 없을 거예요. 신혜리는 약속 장소로 향했고 진우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꾸미는 진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꾸미의 눈빛은 불안과 동시에 어떤 예리함을 담고 있었다. 예상대로 박진호의 하수인들이 신혜린과 선원의 접선 장소를 급습했다. 진우는 경찰을 출동시키려 했지만 최 반장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진우에게 경고했다. 박 형사, 자네 행동이 도를 넘고 있어 곧 징계를 받을 걸세. 진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홀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꾸미는 진우의 발치에서 맹렬하게 달렸다. 그들은 접선 장소에 도착했지만 이미 상황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선원은 쓰러져 있었고 신혜리는 박진호의 하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신혜린을 제압하고 USB를 빼앗으려 했다. 신혜린 씨, 진우는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하수인들과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때 꾸미가 맹렬하게 하수인들에게 덤벼들었다. 녀석은 재빨리 그들의 다리를 물고 팔을 찢으며 신혜린을 보호했다. 꾸미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신혜린은 겨우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수인 중 한 명이 신혜린에게 총을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USB를 내놔. 진우는 절규했다. 안 돼. 그 순간 꾸미가 총을 든 남자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었다. 남자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꾸미를 발로 차 날려버렸다. 꾸미는 바닥에 처박혔고 고통스러운 듯 낑낑거렸다. 진우는 분노에 눈이 멀었다. 그의 여동생을 잃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이 다시 그를 덮쳤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꾸미를 바라보았다. 꾸미는 고통스러운 듯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괜찮아요. 주인님, 계속 싸워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모든 힘을 모아 하수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거칠고 분노에 차 있었다. 그는 그들을 제압하고 신혜린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신혜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USB가 쥐어 있었다. 꾸미 덕분이에요. 그들은 꾸미에게 달려갔다. 꾸미는 몸을 움츠리고 떨고 있었다. 녀석의 다리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진우는 꾸미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꾸미야, 괜찮아. 내가 미안해.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초의 반장이 보낸 경찰들이었다. 박진호의 하수인들은 도주했고 진우와 신혜리는 겨우 위기를 모면했다. 진우는 꾸미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꾸미의 작은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진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작은 생명이 그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반드시 박진호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고 꾸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이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었다. 박진호는 상처 입은 꾸미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꾸미의 작은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피가 그의 옷을 적셨다. 진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꾸미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진우는 수술실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분노, 그리고 꾸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5년 전 여동생을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이 다시금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신혜리는 그의 곁에 앉아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USB가 단단히 쥐어 있었다. 꾸미는 강한 아이예요. 분명 이겨낼 겁니다. 제가 부족해서 꾸미가 이렇게 다쳤어요. 진우는 목이 메었다. 저는 늘 중요한 순간에 누군가를 지키지 못해요. 여동생도, 그리고 이제 꾸미까지. 아니요. 진우 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혜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꾸미도 자신의 역할을 다한 거예요. 이 USB는 꾸미의 희생으로 지켜낸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증거로 박진호를 무너뜨려야 해요. 그것이 꾸미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수술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수의사가 나왔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복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꾸미가 있는 회복실로 달려갔다. 꾸미는 아직 마취가 덜 풀렸는지 눈을 감고 있었다. 진우는 꾸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꾸미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꾸미의 입원과 회복 기간 동안 진우와 혜리는 더욱 박진호의 뒤를 쫓았다. 꾸미의 희생은 그들에게 더 큰 동기를 부여했다. 혜리는 양심선언을 하기로 했던 선언이 박진호의 하수인들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들은 선언을 구출하고 그의 증언을 확보해야 했다. 혜리는 선박회사에 내부 정보를 통해 선원이 감금된 장소를 알아냈다. 박진호가 해외 VIP들을 접대하는 비밀 아지트였다. 그곳은 삼엄한 경비로 둘러싸여 있었고 경찰의 도움 없이는 접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경찰을 믿을 수 없었다. 최 반장은 진우의 과거 사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고 오히려 진우가 사건에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에 알리는 건 위험해요. 혜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박진호는 경찰 내부에도 심어놓은 사람이 분명해요.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알면 선호는 물론이고 우리 목숨까지 위험해질 겁니다. 진우는 망설였다. 혼자서 그곳에 가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하지만 선원을 구하고 박진호의 죄를 완전히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저 혼자라도 가겠습니다.
꾸미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없어요. 혼자 보낼 순 없어요. 혜리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팀이잖아요. 함께 갑시다. 그들은 치밀한 침투 계획을 세웠다. 혜리는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잠입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진우는 현직 경찰로서의 경험과 격투 기술을 활용했다. 그들은 밤이 깊어지자 비밀 아지트로 향했다. 그곳은 외곽에 위치한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감시 카메라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혜리는 감시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고 저택 내부로 침투할 경로를 확보했다. 그들은 환풍구를 통해 저택 안으로 잠입했다. 저택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지만 어디선가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이동했다. 그곳은 지하 감금실이었다. 양심 선언을 하려던 선원은 이미 잔뜩 얻어맞아 피투성이가 된 채 묶여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박진호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어리석은 놈. 감히 나를 배신하려 해 내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해주지. 박진호는 선원을 향해 쇠몽둥이를 휘둘렀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박진호 진우의 목소리에 박진호와 그의 하수인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박진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박진호,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리고 신혜린까지. 당신의 모든 죄가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혜린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선원의 증언과 우리가 가진 증거들로 당신은 끝장이에요. 박진호는 비열하게 웃었다. 증거 그래. 어디 한번 내놔 보시지.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한들 너희들이 이 감옥에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박진호의 하수인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선원을 보호하며 하수인들과 격렬하게 싸웠다. 그의 몸은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맞섰다. 혜리는 능숙하게 하수인들을 제압하며 진누를 도왔다. 그녀의 몸놀림은 민첩했고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하수인들의 수는 많았고 그들은 무자비했다. 진우는 몇 번이나 위험에 처했지만 혜린의 도움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다. 그들은 선원을 풀어주고 탈출을 시도했다. 하지만 박진호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디 감히 내 아지트에서 살아나가려 해. 너희들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내 여동생처럼, 그리고 이진아처럼. 박진호의 말에 진우의 눈이 핏발이 섰다. 그는 분노에 가득 차 박진호에게 달려들었다. 진우는 박진호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내 이놈 감히 내 동생의 이름을 입에 담아. 네가 우리 동생을 죽였지. 이진아도 네가 죽였어. 박진호는 비웃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네 여동생은 쓸모없는 년이었고 이진아도 마찬가지였지. 그들은 내 사업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었을 뿐이야. 너도 마찬가지다. 박진우, 쓸모없는 놈. 그 순간 진우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박진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박진호는 코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하수인들이 진우에게 달려들었지만 진우는 마치 야수처럼 그들에게 덤벼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분노를 에너지 삼아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혜리는 선원을 부축하며 진우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간신히 저택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저택 밖에는 이미 박진호가 보낸 차량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사방이 포위되었다. 진우는 절망했다.
이대로 잡혀 죽을 수는 없었다. 그들이 죽으면 박진호의 죄는 영원히 묻히게 될 것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맹렬한 짖음소리가 들려왔다. 꿈이었다. 꾸미는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온 힘을 다해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강렬했다. 마치 주인님, 제가 왔어요. 제가 길을 알려줄게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꾸미는 진우와 혜린의 앞을 가로막고 저택 옆에 있는 낡은 숲길을 향해 지저댔다. 그곳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탈출 경로였다. 박진호의 하수인들은 꾸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다. 진우는 꾸미의 안내에 따라 혜린과 선원을 데리고 숲길로 뛰어들었다. 숲길은 어둡고 험했지만 꾸미는 능숙하게 그들을 이끌었다. 녀석은 앞장서서 장애물을 피하고 안전한 길을 알려주었다. 박진호의 하수인들이 그들의 뒤를 쫓아왔지만 험한 숲길에서는 꾸미를 따라올 수 없었다. 꾸미는 지친 몸으로도 필사적으로 달리고 또 달렸다. 결국 그들은 숲길을 벗어나 큰 도로로 나올 수 있었다. 진우는 꾸미를 끌어안았다. 꾸미는 숨을 헐떡이며 진우의 품에 안겼다. 꾸미야, 네가 또 우리를 살렸어. 정말 고마워. 그때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초해 반장이 보낸 경찰이 아니었다. 혜린이 미리 연락해둔 정의로운 경찰들이었다. 그들은 박진호의 비밀, 아지트를 급습했고 남은 하수인들을 체포했다. 박진호는 뒤늦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진우와 혜린, 그리고 꾸미를 노려보았다. 진우는 박진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꾸미와 혜린의 도움으로 거대한 악과 맞섰고 결국 승리했다. 이진아와 그의 여동생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머지않았다. 박진호의 비밀 아지트가 발각되고 선원의 증언이 확보되자 모든 수사기관은 일제히 박진호와 그의 조직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다. 언론은 연일 박진호의 추악한 범죄를 보도했고 국민들의 공분은 하늘을 찔렀다. 박진호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박진우와 신혜린, 그리고 꾸미의 용감한 활약은 온 세상에 알려졌고 그들은 이제 숨겨진 영웅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운 인물들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꾸미는 병원에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진우는 매일 꾸미를 찾아가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맛있는 특식을 직접 만들어 먹였다. 꾸미는 진우의 정성스러운 보살핌 덕분에 기운을 차렸고 다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불안 대신 평화와 신뢰로 가득했다. 진우는 꾸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작은 생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박진호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박진호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만하게 맞섰다. 하지만 선원의 증언, 진우와 혜린이 확보한 USB 속 증거, 그리고 박진호의 비밀 아지트에서 발견된 인신매매 관련 증거들이 쏟아지자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특히 꾸미가 박진호에게 보였던 맹렬한 반응이 담긴 영상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박진호의 죄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박진호의 더 많은 범죄가 드러났다. 그는 단지 인신매매 조직의
배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를 살해한 직접적인 배후이자 진우의 여동생 실종 사건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박진호는 진우의 아버지가 개발 중이던 혁신적인 보안 시스템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그를 살해했고, 그 과정에서 진우의 여동생과 이진아를 포함한 여러 젊은 여성들이 그의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생명들을 잔혹하게 유린했던 악마였다. 진우의 여동생 이진희는 사실 살해된 것이 아니라 박진호의 인신매매 조직에 의해 납치되어 해외로 팔려갈 위기에 처했었다. 당시 꾸미는 진희와 진아가 납치될 때 그 현장을 목격했고, 필사적으로 그들을 구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꾸미가 진우에게 그토록 이진아의 죽음을 알리려 했던 것은 이진아를 통해 5년 전 진희가 겪었던 고통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진우가 자신처럼 무력하게 당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힘을 다했던 것이었다. 진우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절규했다. 여동생의 죽음이 아닌 고통스러운 삶과 그 뒤에 숨겨진 악마 같은 진실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다. 최 반장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깊은 충격과 자책감에 빠졌다. 그는 과거 진우의 말을 믿지 않고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자신을 자책하며 진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박 형사, 정말 미안하네. 자네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했어. 그리고 정의를 외면했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네. 최 반장은 박진호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박진호는 수많은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정은 그의 죄를 묻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진우는 피해자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상처와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는 박진호가 그의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만행을 하나하나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박진호는 저희 아버지를 살해하고 회사를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저의 여동생과 친구 이진아를 포함한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납치하고 학대했으며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저에게도 독극물을 사용하여 암을 유발시켰습니다. 그는 악마입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생명을 유린한 잔혹한 살인자입니다. 박진호는 진우의 증언에 비웃음을 날렸다. 증거가 어딨나? 이 모든 것은 병든 자의 헛소리일 뿐이다. 개가 말을 하는 소리처럼 믿을 수 없지. 바로 그때 진우의 옆에 앉아있던 꾸미가 박진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발버둥치며 박진호를 향해 달려들려 했다. 꾸미의 짖음은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과거의 고통이 뒤섞여 있었다. 꾸미는 박진호의 악행을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듯이 보였다. 법정 안은 다시 술렁였다. 판사와 배심원들은 꾸미의 맹렬한 반응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검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작은 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진호의 악행을 동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개의 본능적인 반응은 박진호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꾸미의 짖음은 박진호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냈다.
박진호는 꾸미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꾸미의 강렬한 눈빛은 그를 꿰뚫는 듯했다. 그는 결국 고개를 떨구었다. 이어서 선원의 증언과 신혜린이 확보한 모든 증거들이 제출되었다. 특히 박진호가 해외 인신매매 조직과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이 공개되자 법정안은 경악에 빠졌다. 박진호의 모든 범죄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결국 재판부는 박진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의 죄는 너무나도 컸고 그의 만행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법정은 박진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그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법정 안에서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흐느낌과 함께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진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그를 짓눌렀던 고통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진우는 법정 밖에서 꾸미를 품에 안았다. 꾸미는 그의 얼굴을 핥으며 행복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신혜리는 진우의 곁에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수고하셨어요. 진우 씨. 당신과 꾸미 덕분이에요. 이 모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던 건 진우는 신혜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박진호에게 아픔을 겪었지만 굴하지 않고 함께 싸웠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 함께 생사의 고비를 넘긴 전우이자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진우는 꾸미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걷히고 희미하게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도 오랜 시간 드리워졌던 어둠이 걷히고 희망의 빛이 새우며들고 있었다. 그는 여동생의 영전에 박진호의 몰락을 구하며 이제 그녀가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다. 그의 싸움은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다. 박진호의 유죄 판결은 박진호에게 단순한 정의의 실현을 넘어선 치유의 시작을 의미했다. 오랜 시간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무력감은 이제 사라지고 그의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꾸미는 퇴원 후에도 진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녀석은 진우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때면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거나 그의 손을 핥으며 조용히 위로했다. 꾸미의 존재는 진우에게 가장 큰 안식처이자 삶의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진우는 경찰 복직을 권유받았지만 잠시 망설였다. 그는 경찰이라는 직업이 그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꾸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 꾸미는 진우의 발치에서 평화롭게 뛰어놀았다. 그 작은 생명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다시 활기를 되찾은 모습을 보자 진우는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얻었다. 신혜리는 진우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진우 씨, 당신은 경찰로서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하죠. 당신처럼 순수하고 강한 경찰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다른 경찰들에게 귀감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진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결국 진우는 경찰 복직을 결정했다.
하지만 그는 과거처럼 맹목적으로 일에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고 꾸미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최 반장에게 지난날의 오해와 불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최 반장은 진심으로 사과하며 진우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 진우는 복직 후 범죄 피해자 지원팀에 자원했다. 특히 인신매매와 관련된 미제 사건들을 재조사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의 진심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의 팀은 빠르게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꾸미는 진우의 곁에서 그의 새로운 삶을 함께했다. 진우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그의 발치에서 잠들었고 피해자 가족들을 만날 때는 조용히 진우의 옆을 지키며 그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꾸미는 이제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하는 심리치료견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꾸미가 옆에 있으면 피해자들은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열었고 진우는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을 수 있었다. 어느 날 진우는 과거 박진회에게 희생되었던 젊은 여성들의 유가족들을 만났다. 그들은 아직도 아픔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진우와 꾸미의 노력 덕분에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한 어머니는 꾸미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딸아이도 꾸미처럼 사랑스러운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어요. 박 형사님과 꾸미 덕분에 이제 우리 딸이 조금이나마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는 그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신혜리는 사설 탐정 일을 계속하면서도 진우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특히 박진호의 잔당들을 추적하고 인신매매 조직의 뿌리를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위험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진실을 파헤쳤다. 진우와 혜리는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진우는 꾸미의 도움으로 미제 사건 해결 전문팀을 구성했다. 이 팀은 특히 동물의 특별한 감각을 활용하여 범죄 수사에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꾸미는 이 팀의 마스코트이자 핵심 멤버가 되었다. 꾸미의 놀라운 후각과 직감은 여러 미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꾸미의 이야기는 언론에 다시 한번 보도되었고 꾸미는 이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민견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꾸미의 용기와 헌신에 감동했고 유기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진우는 꾸미의 영향으로 동물보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아픈 동물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에도 동참했다. 그는 꾸미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삶은 꾸미를 만나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가을이 깊어지는 어느 날 진우는 꾸미와 함께 여동생의 납골당을 찾았다. 노란 국화꽃 한 다발을 놓으며 진우는 조용히 여동생에게 말을 건넸다. 진희야, 오빠가 이제야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어. 박진호는 이제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칠 거야. 이제 편히 쉬렴. 오빠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아.
꾸미도 있고 혜린 씨도 있어. 모두 너 덕분이야. 고마워. 진이야. 꾸미는 진우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꾸미의 눈빛에는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꾸미를 끌어안았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상실과 후회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와 성장,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박진우의 몸과 마음은 꾸준한 노력과 꿈이, 그리고 신혜린의 변함없는 사랑 속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강인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 꾸미는 진우의 곁에서 활기차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고, 신혜린은 진우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동반자가 되었다. 진우는 경찰 복직 후 미제 사건 해결팀의 팀장을 맡았다. 그의 팀은 꾸미의 특별한 능력과 진우의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팀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여러 난제들을 해결하며 명성을 쌓아갔다. 특히 동물들의 직관과 능력을 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꾸미는 이 팀의 상징이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마스코트가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유기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 진우와 신혜린은 범죄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했다. 그들은 박진획에 희생된 이들을 포함하여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그리고 재정적 도움을 제공했다. 진우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공감 능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혜린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재단은 꾸미의 이름을 따서 꾸미 희망 재단비라 불리게 되었다. 꾸미는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꾸미가 옆에 있으면 상처받은 이들은 마음의 문을 더 쉽게 열었고, 그 작은 생명에게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어느덧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진우는 이제 중견 경찰 간부로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정의를 실현했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신혜린은 재단의 총괄 이사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그들은 함께 아픔을 극복하고 함께 정의를 실현하며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진우와 혜린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꾸미는 그들의 결혼식에 들러리로 참여했다. 순백의 턱시도를 입은 꾸미는 하객들의 미소를 자아냈고, 진우와 혜린의 행복한 순간을 함께했다. 그들의 삶은 박진호의 악행으로 시작된 비극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의미 있는 삶으로 채워졌다. 그들은 오래된 한옥을 개조하여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마당에는 꾸미가 좋아하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꾸미는 신나게 뛰어놀았다. 해질 역이면 진우와 혜린은 꾸미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루를 마무리했다. 꾸미는 그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었고,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으며 평화로운 순간을 만끽했다. 민우, 애씨, 혹시 박진호가 가끔 생각나요? 어느 날 저녁, 혜린이 진우에게 물었다. 진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증오심으로 생각나지 않아요. 그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악행을 통해 제가 더 단단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꾸미는 진우의 말에 반응하듯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핥았다. 혜리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우리 꾸미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 준 거죠. 그들의 삶은 단순히 행복한 결말을 넘어 치유와 성장, 그리고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이 되었다. 진우는 그의 경험을 담은 책을 썼다. 책의 제목은 꾸미의 선물이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특히 동물들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진우와 혜리는 꾸미와 함께 햇살 가득한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꾸미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진우는 멀리서 뛰어노는 꾸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어둡고 고통스러운 과거에 갇히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의 곁을 지켜주는 꾸미와 함께, 그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진우는 꾸미를 안아 올렸다. 꾸미는 진우의 품에서 편안하게 몸을 기댔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주인님, 모든 것이 괜찮아요. 이제 행복만 가득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자 사랑과 희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무한한 가능성의 서막이었다. 한 마리 작은 강아지의 필사적인 도움 요청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한 남자의 삶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며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스투츠와 중초의 방띵한 낭비는 하세요. 헤트로연 이야기꾼으로서 저는 이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진우와 꾸미, 그리고 신혜린의 여정을 통해 삶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찾고 사랑과 용기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